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각장애 언어 재활에 대해서 이제 교재 내용들을 좀 학습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였나요?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청각학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각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어떤 용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리를 듣기까지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이미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4학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로 배우는 이 청각장애 관련 수업은 이 수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이른바 실제적으로 이제 치료에 접목하는 그런 재활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청능 재활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언어 치료와 청능 재활을 좀 분리해서 이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이 청능 재활이라는 파트가 언어 치료의 어떤 한 부분으로 임상에서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각장애 언어 재활은 결국 핵심이 청능 재활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들을 학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청각 손실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그리고 청각 장애우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또는 2학년 때 배웠던 청각학 내용하고 좀 내용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청각 손실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영어로는 히어링 로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로스라고 하는 건 일부분의 기능이 상실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사실 청각 손실은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장애우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도 약간의 청각 손실을 동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영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실은 이러한 청력 손실 또는 청각 손실이 개인의 삶에 아주 명백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청력 손실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부단한 노력 없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기도 하죠. 인지나 언어 능력, 어떤 뇌의 언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듣는다는 감각을 소실하기만 해도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성인들은 사회나 가정에서 청력 손실로 인한 결과를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직장 생활이라든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약을 가져오게 되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치료사의 입장에서 어떤 개인의 치료만 볼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아동들은 어떨까요?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성인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아동들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건 학업이죠. 사회 발달이라든지 학업 성취 면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청각 손실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청각 손실의 매개수 우리가 중증도라고 합니다. 자, 청력 손실은 발병 시기하고 원인, 시간 경과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류가 됩니다. 자, 예컨대 여러분들이 뭐 이미 청각학 때 배우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청력 손실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나누는 게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심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얼만큼 청력 손실이 되었느냐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청각학 때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 수능 역치 평균 PTA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고요. 자, 근데 수능 청력 역치 PTA만으로는 그렇죠. 청각 손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말소리 대역이 여기 보시는 그림이 말소리 대역이 되겠는데요. 말소리 대역이 있는 주파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음 청력 검사라는 걸 또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0에서 500Hz, 1000, 2000, 4000, 8000 이런 주파수에서 우리는 청력 민감도를 측정 가능하죠. 예, 고주파수로 올라갈수록 마찰음 소리가 되어 있고요. 저주파수는 뭐 모음이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청력 손실을 정량화, 수치화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하는 건 이런 수치화해서 여러분들이 측정 가능한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이 표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청력 손실로 나누는 그 손실에 따른 난청 유형입니다. 그래서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고요. 이게 좀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괄호랑 괄호가 아닌 이 부분을 두 가지를 같이 제시했는데요. 둘 다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자, 역치에 따라서 평균 역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청각학대 이미 한번 배우셨던 거라서 예, 한번 책을 통해서 좀 보시고요. 자, 최근의 학자들은 미도라고 해서요. 예, 이건 뭐냐 하면 경도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비누 학계에서는 이 미도,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손상이라고 보는데요. 손상도 아니고 사실 정상도 아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경도부터 이미 손상이 드러난 이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직전 단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습득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장에서는 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복습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쳐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청력 손실에 대한 유형이에요. 네. 자, 아까는 앞서 보셨던 거는 그 중중도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유형인데, 자, 대표적으로 양측성, 평측성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각장애 아동이던 또는 성인이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얻어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는 물론 중중도도 있죠. 하지만 양측성이냐 편측성이냐,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측성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양쪽 귀가 다 민감하게 일정에 감소하는 걸 얘기하고요. 편측성 청력 손실은 한쪽 귀만 영향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편측이 더 많을까요? 양측이 더 많을까요? 예, 양측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편측인 경우에 나중에 여러분들 그 청각학 때 배우셨겠습니다만 크로스 보청기 기억나시죠? 특수 보청기에 들어가는 거요. 자, 그런 경우는 크로스 보청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대칭성이냐 비대칭성이냐, 이 역시도 청력 손실을 나누는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자, 대칭성이라는 거는 청력 손실 정도의 형태가 양쪽 귀에서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좌측 귀와 우측 귀가 유사하게 저주파는 잘 듣지만 고주파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대칭성이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좌측 우측 귀의 양상이 다르다, 이것은 비대칭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누는 지표가 있는데요. 변동성이냐 안정성이냐 도 있습니다. 자, 때때로 보면 사람들이 청력 민감도가요, 변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변동적일까요? 예, 중이염입니다. 한쪽 귀에 중이염이 있다면 다른 경우에는 네, 민감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로 나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이염은 이제 치료가 효과가 있으니까 치료하고 나면 예, 청력 소실이 또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되겠는데요. 자, 청능 재활이라는 게 그럼 뭔지 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번역된 책이에요. 타이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는 거의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는 책입니다. 영어로 코스북이라는 게 이제 교과서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책이 작년에 번역되기 전까지는 저도 이거를 공부할 때 과거에
원서로 공부할 정도로 이 지금 번역책이 나와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청능재활이라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굉장히 개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는 이 청능재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번역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그 교재를 복습하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온라인 강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자, 청능재활이라는 게 뭐냐? 그렇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능재활은 뭐냐? 청력 손실하고 관련된 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 완화하는 거, 이 중재법을 청능재활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청력 손실과 관련된 의사소통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그건 청능재활을 할 수 없어요. 예, 청능재활이라고 하면 반드시 의사소통적인 능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어음 치료가 들어가게 돼 있죠. 자, 대화 유창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청능재활에서 또 살펴보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대화가 얼마나 부드럽게 진행되느냐. 여러분들 플루언시라고 하는 유창성이라는 게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유창성 장애 때도 공부하셨을 거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신경언어 장애에서 예, 실어증 할 때도 유창성 실어증, 비유창성 실어증 할 때도 유창성 배우셨잖아요. 이 유창성이라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실어증에서 유창성이 다르고요. 유창성 장애에서 유창성도 다르고. 청능재활에서 그런 대화 유창성은 뭐냐? 자,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되는데 진행이라고 하는 온고잉 상태, 예, 계속 가는 요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가 손상당했다는 건 대화, 말을 하고 듣고 청자 화자가 서로가 예, 의사소통 파트너와 함께 구호 메시지를 서로 이해하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귀가 청력이 좀 소실돼서 의사소통 파트너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초래될까요? 맞아요. 대화 유창성의 감소. 예, 부드럽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 글씨로 보완하기도 하고 뭐 그림이나 메시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부드럽게 진행되진 않죠. 이것이 바로 대화 유창성입니다. 이것들도 청능재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청각 관련된 장애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청력 손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능의 소실. 예, 굉장히 다차원적이에요. 여러분들 기능이라는 거는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고주파수를 못 듣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주파수를 못 듣고 완전 양상도 달라요. 고주파수를 못 들으면 마찰음, 치조 마찰음 같은 소리들을 약간 그 이해력이 떨어지고요. 저주파수를 못 들으면 아예 소리를 못 듣습니다. 지금 다르잖아요. 다차원, 여러 차원의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능재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들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되는데, 자, 나중에 이 청능재활 파트에서 굉장히 이제 길게 이런 중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청능재활 서비스를 받는 대상, 여러분들이 언어치료사로 일한다, 언어재활사로 일한다 했을 때 청능재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아동이나 학년정기나 학생들도 받죠. 자, 하지만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성인들도 이제는 예, 노인분들도 이제 청능재활을 받습니다. 심지어 인공호흡 수술을 노인들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비스 제공받는 대상이 굉장히 전 연령에 걸쳐서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타이머리라는 사람이 쓴 이 교재는 뒷부분에 영유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령대별로 전 생애를 조망해서 예, 그렇게 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청능재활에 대한 용어들인데 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죠. 청능재활이냐, 청능자활이냐. 이게 사실 자활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어색할 텐데 이 영어로는 또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용어가. 자, 아무튼 요건 한번 편하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책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발병 시기에 따라서 청각장애 나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나눌 수 있습니다.
발병 시기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정리하면 자 위치에 따라서 편측성이냐 양측성이냐 그 다음에 청력 소실 정도에 따라서 경도냐 중도냐 뭐 이런 거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발병 시기에 따라서도 언어 습득 전이냐 언어 습득 중이냐 언어 습득 후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언어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서 보셨던 거는 약간 이비인후과나 청각학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질병의 어떤 유형을 나누는 거니까. 하지만 언어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이 발병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언어 습득 전에 발병이 돼버리면 청력 소실이 돼버리면 언어를 학습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언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이후에 우리가 청력 소실이 된다면 그 경우는 언어 그야말로 언어 재활을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언어 습득 전에 우리가 언어 습득이라는 게 여러분들 몇 세를 얘기하나요? 언어의 민감기, 언어 발달 때 이럴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언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워드 스팟이라고 표현하는 그 시기 2세, 4세 정도가 됩니다. 요 시기에 있는 걸 우리가 언어 습득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선천적인 청력 손실하고 관련이 있죠. 선천적인 질환이에요. 대부분. 자, 근데 나중에 좀 다른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천적 원인이라고 해서 다 뭐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다 요인을 알지 못한다. 3분의 1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장애우들이 꼭 청각장애가 아니더라도 장애우들의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에 대해 설명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마치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선천적인 농 종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모자 혈액형 불일치, 이경화증, 뭐 선천적 외이 기형,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모체 풍진, 사이토메카인 바이러스, CAMV라고 하죠. 중이염, 만성 이거 청각학 때 배웠잖아요. 자 여기서는 좀 짧게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선천적인 거는 한 2세에서 4세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언어 습득 이전에. 자 후천적인 청력 손실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출생 시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동이나 성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걸 여러분들 후천적이라고 합니다. 자 원인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발생하는 거 우리가 후천적이라고 그러죠. 자 구어를 완전하게 습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습득 후에 청력을 소실한 아동은 언어 습득 중에 청력 손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언어 습득 후 청력 손실이라는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말이나 언어를 습득한 후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 타이머리라는 사람이 참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4가지 영역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한번 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환자의 지위, 현재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청능자 요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치료를 잘한다는 건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필요한,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청각기관 손상 부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이 표 그림 자주 보셨죠? 제가 수업 자료 때 청각학 때도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청각학 때 배우셨어요. 자, 기억 물론 안 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자, 전음성 청력 손실, 감음신경성 청력 손실, 혼합성 청력 손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 진행성이냐 돌발성이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전음성은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전음이란 게 뭐예요? 소리가 전달된다. 자,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상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입니까? 그쵸, 중이는 당연히 문제고 중이 플러스 웨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붐하잖아요. 소리를 모아주잖아요. 자,
청력 손실도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전음성이면 여러분들 전음성으로 진단받은 아동이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쵸? 청력 손실 정도 낮다 우리 유추할 수 있겠죠. 예. 자, 감음신경성 여러분들 이건 어디 문제다? 뇌의 문제예요. 네. 자, 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소리를 감지하는 거잖아요. 뇌 안에 있는 림프액들이 움직이면서 유모세포를 건드리면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대뇌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뇌의 역할이잖아요. 네, 이게 손상당해서 그래서 오는 게 감음신경성 또는 다른 말로 감각신경성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청력 손실은 낮을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대부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청능 재활만으로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와우라고 하는 코클리어 임플란트라고 하는 시술을 받기도 해요. 물론 시술 이후에 여러분들이 재활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혼합성은 두 개 다 있는 경우에요. 자, 두 개 다 있으니까 어때요? 저주파수 때도 손상이 되고 고주파수 때도 결국 손상을 보이겠죠. 저주파수는 전음성 그 난청의 특징입니다. 고주파수 때에는 감음신경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진행성이냐 돌발성이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서비스 요구 수준에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전음성이나 감음신경성이겠죠. 혼합성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후반부에 되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후반부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제 연령별로 유소화냐, 학령기냐, 성인기냐, 노인냐에 따라서 청능 재활의 관점을 배우게 될 텐데요.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런 청능 재활의 요구 수준이 달라요. 다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이 책이 이 타이머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 이분은 사실 교육학자예요.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거는 한순간이 아니라 전생의 주기를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을 청능재활에 접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앞으로 챕터에서 하나씩 배울 텐데, 자, 유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유서의 핵심은 조기 확인이에요. 조기 확인. 출산 시에 청력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 확인을 해야 유서의 조기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그래서 유서화 때는 조기 검진, 조기 확인이 핵심이 되겠고요. 학령기 아동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에 나가면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학령기 아동 아니겠습니까? 자, 학령기 때는 또래 아동과의 친밀감, 사회성도 키워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학습. 자, 학습하고 대화하는 방법. 학교라는 곳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오프라인 나와서 수업을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어떤 대화하는 법, 학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학교 교실은 어때요? 좌석 배치도 있고 이런 어떤 교육 계획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따라서 청능 재활 서비스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언어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보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아이의 교실 내에서의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자, 성인기 때는 어떻습니까? 성인기 하면 여러분 키워드가 뭘 것 같습니까? 직장이에요, 직장. 성인기는 우리가 직업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청력의 소실로 인해서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음 청취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만 향상시켜주는 걸 끝,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 요구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노인기입니다. 노인기는 요즘은 사실 고령화 시대죠. 이제 2050년이 되면 여러분들 40%예요. 40%. 40% 뭐가 40%? 전 국민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40%입니다. 2050년이 안 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노인 되기 전에 2050년이 오죠.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고요. 자, 청능재활 이 사람들 이분들이 과거에는 좀 불편하셔도 참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그래서 노인기에 중요한 건 노화잖아요. 노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적인 인식 이런 것들, 교육. 자, 앞으로 산업화가 되고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노인들 더 오래 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노인기의 이 청년 재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학문적으로는요, 그 노년기 청능에 대해서도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핫한 분야가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증거 기반 실무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치료 행위는 모두가 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없으면 치료가 아니죠. 자, 유사 치료 행위랑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 치료랑 어떻게 구분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이것이 어떠한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타이머리가 교재 1장에 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치료사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래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연구들 이제 출간도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거 기반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굉장히 2004년부터 굉장히 이게 지금 학계에 그 우리 언어 치료 쪽은 좀 덜 관심 가집니다만 대체적으로 의학이나 유관 분야는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자, 왜냐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연구들이 다 과학적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연구마다 이게 다 경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커피가 몸에 좋다는 연구도 있고 나쁘다는 연구도 있고 뭐가 어떤 연구가 좋은 거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이머리가 뭐라 얘기했느냐?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연구들은 논문으로 출간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말로 여러분들은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출판 편향이라고 해요. 자, 학자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게 미국 언어청각협회 아시아에서요. 이 증거 기반 실무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아에서 만든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도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언어치료 뭐 학회들도 증거 기반 실무에 대해서 뭐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사실 이게 다 지키고 하는 연구가 어려워요. 굉장히 좀 연구 수준도 있어야 되고. 자, 대표적인 게 무작위 통제 실험. 우리가 이 실험 받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치료를 해야 어떤 편향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그 국가고시 보고 뭐 이 교과의 수업을 듣고 할 때에는 그냥 편하게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번 편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증거에 기반해서 결국은 치료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2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